이라크의 새로운 경로부터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태국의 지름길, 그리고 인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회랑까지,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판도를 바꿀 3가지 회랑 프로젝트를 살펴봅니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데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역 경로를 변화시켜 주요 허브를 이집트가 아닌 이라크로 만들려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라크는 페르시아만에서 바그다드, 터키, 유럽까지 이어지는 현대화된 도로와 철도망, 일명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70억 달러가 투입되어 세계 최대 항구 중 하나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이라크 총리와 터키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투자 가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며 이 사업이 지역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루킹포는 여러분을 중동으로 안내하여 이 새로운 이라크 회랑을 소개합니다. 이 회랑은 무역로의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경쟁하는 것이 왜 이렇게 대담한 일인지 이해하려면 수에즈 운하 자체가 지니는 엄청난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869년 개통 후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해상 경로가 이집트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행료 수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집트에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1956년 이집트 대통령 가말 압델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몇 달 후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수에즈 운하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 이집트의 지정학적 위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점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무역로의 핵심을 소유하는 것이 한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이 운하와 다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명백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도 이 운하를 이용합니다. 이라크는 1956년에 이집트가 운하를 국유화하려는 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하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는 운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부수적인 노력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페트로라인이라고도 불리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746마일 길이의 2개의 석유 파이프라인입니다. 중동 지역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로 전반적으로 이익을 얻었지만 그 이익이 고르게 분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역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 개선되었지만 이집트는 막대한 직접 수익과 외국인 투자 증가, 그리고 주요 인프라 개발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훨씬 더 미미하고 간접적인 이익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는 운하와의 근접성 덕분에 연간 거의 9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여러 중동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운하를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아무도 이 대담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4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 터키 대통령 타이프 에르도안은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라크 관계자들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 협정은 경제적 유대 강화, 이라크의 수자원 확보 필요성 고려, 새로운 무역 회랑 개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 새로운 무역 회랑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고 국제 언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1869년 이후 중동에서 발표된 가장 대담한 무역 인프라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터키와 이라크가 함께 페르시아만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라크의 석유가 풍부한 남부에서 시작해 이라크 전역을 관통하고 터키 국경을 넘어 기존의 유럽 네트워크와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현대식 무역로는 해운 회사들이 수에즈 운하의 비싼 통행료를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러한 통행료가 가장 큰 컨테이너선의 경우 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항구, 도시 알파우에서 바그다드까지, 터키나 그 너머까지 가고 싶다면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1980년대 사담 후세인이 건설한 고속도로 1번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오래되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여전히 왕복 2차선 도로로 맞은편 차량과의 중앙 분리대가 없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바그다드를 지나가긴 하지만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1000km가 넘는 대부분의 구간은 외딴 지역을 통과합니다. 노선을 따라 존재하는 호텔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주유소도 거의 없어서 휘발유 차량으로 여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외딴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많은 이라크 현지인들이 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지만 명백한 이유로 국제무역은 거의 이 도로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에는 기존의 기차 시스템도 있지만 느리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석유를 운송하거나 시스템의 유일한 여객 열차로 야간 이동을 할 경우 바스라에서 바그다드까지 최대 12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평균 속도는 시속 30마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라크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그 노선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곧고 가장 빠르며 가장 좋은 경로가 될 수 있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최적의 경로가 바로 2023년 5월에 터키와 이라크가 건설 의사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는 새로운 무역로의 시작점인 알파우 반도의 남쪽 끝에서 시작됩니다. 2010년 이라크는 이곳을 중동 최대 항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기네스 세계 기록이 이 항구의 새로운 방파제를 세계에서 가장 큰 방파제로 인증했습니다. 건설자들은 또한 부두, 정박지, 안벽과 같은 기본 인프라도 완공했으며 총 처리 용량은 다양한 화물 기준 거의 1억 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미 5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랜드 파우 항구라고 불릴 이 항구는 이 새로운 무역로의 유럽 관문이 될 것입니다. 항구를 넘어서 첫 번째 주요 항목은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1번 고속도로와 달리 새 고속도로는 6차선을 갖추고 중앙 분리대로 구분됩니다. 여기에는 바그다드의 주요 공항 고속도로가 포함됩니다. 이 고속도로에는 종합 표지판, 현대식 조명,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감시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속도로는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 수많은 주유소, 휴게소, 호텔, 레스토랑 등이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어 장거리 여행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큰 발전이지만 새 고속도로는 옆의 새 철도 시스템에 비해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이 복선 철도 시스템은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며 같은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화물 열차는 처음에는 연간 350만 개의 컨테이너와 22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수에즈 운하의 연간 5억 톤이 넘는 물동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 연결이 운하 이익을 잠식하고 기존 경로보다 빠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인접한 여객 열차는 이라크의 기차 여행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객들에게 현재는 이용할 수 없는 차내, 와이파이와 고급 식사 서비스와 같은 호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열차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바스라에서 바그다드까지의 새로운 이동 시간은 12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라크는 시속 30마일로 달리는 기존 열차를 프랑스의 고속열차만큼 빠른 시속 186마일로 달리는 열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열차 속도의 가장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여행 제한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당수의 이라크 시민들은 한 번도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버스, 느린 기차, 관리가 잘 안 되는 도로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시속 거의 200마일로 나라를 가로지르는 것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만 명의 이라크 시민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객 열차는 연간 1300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회랑의 건설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2024년사 월 22일 튀르키예 대통령이 바그다드 방문 중 이라크, 터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개발도로 프로젝트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자금의 대부분은 도하와 아부다비에서 제공됩니다. 이 파트너십은 큰 도움이 되지만
이라크는 여전히 새로운 실크로드에서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패입니다. 수년간의 제재와 분쟁 탓에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부패가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170억 달러에 달하는 다단계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인 경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라크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기 위한 3자 경쟁에서 약자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무역회랑 구축을 위해 각각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두 경로 모두 이라크를 우회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인도가 제안한 회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모두 통과하게 되어 이미 부유한 이웃 국가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라크가 수에즈 운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동안 새로운 이라크 회랑은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은 기회를 빼앗으려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매년 1,300만 명의 승객과 2,200만 톤의 화물을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가로질러 운송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처럼 중동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해낸다면 이라크는 10만 개 일자리와 연간 40억 달러 수익을 얻게 됩니다. 2022년에 2,650억 달러를 조금 밑돌았던 GDP에 결코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긴 여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2023년 4월 세계는 한 가지 중요한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유명했던 중국이 갑자기 2위로 내려앉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제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인도에는 무려 14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인류의 거의 18%에 해당합니다. 인도의 중위 연령도 중국보다 거의 10년이나 젊고 인도의 최대 도시인 델리는 인구 3,400만 명으로 중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더 큽니다.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주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의 급증하는 인구는 새로운 글로벌 초강대국의 부상이라기보다는 과밀화에 대한 경고로 더 자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인식은 곧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진행 중인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 기반을 둔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회랑은 수에즈 운하와 중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Looking Forward의 이번 새로운 에피소드에서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을 둘러싼 매혹적인 지정학적 상황과 흥미진진한 가능성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IMEC 인도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국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는 복잡한 역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을 지닌 어떤 지도에서든 기준점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인도의 유산은 수세기 전의 제국과 왕조들과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인도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경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관세는 급격히 하락했고 인도의 국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급등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화는 인도를 최대 해외 원조 수혜국에서 지구상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이끌었습니다. 빈곤, 교육, 그리고 다른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인도의 평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는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그 성장세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진정한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황금 열쇠는 무역입니다. 이 때문에 수세기 동안 무역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제국들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비당일에서부터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금무역, 그리고 인도의 해상 무역까지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국들은 국경을 넘어 상품을 운반하는 주요 통로와의 근접성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통로이며 그 다음이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5개의 항로만을 통해서도 전체 무역의 60% 이상이 오가며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연결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 통로들을 통해서 중국, 미국,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기관들은 계속해서 불을 공급받고 다시 다른 기관들로 불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정도 동안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동맥을 만들려는 국제적인 관심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이 동맥들은 이전에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빠릅니다. 이러한 흐름을 촉발시킨 나라는 아마도 중국일 것입니다. 2013년 중국은 1대1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와 야망으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새로운 실크로드라 부릅니다.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광범위한 육상 경로망을 구축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해상 경로를 개척하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북극을 통한 경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프로젝트의 지정학적 영향은 세계 지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인도만큼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도-중국 관계 2010년대 중반까지 인도와 중국의 경제적 유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선출된 이후 인도는 민영화와 자유화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거버넌스라는 단순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긴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대1로 구상이 발표된 후 인도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새로운 경로 중 적어도 하나가 분쟁 지역인 길기트 발티스탄을 통과한다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2100마일에 달하는 국경을 따라 수많은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무역로 개발에 따른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대부터 시작된 국경 지역에서의 여러 차례 군사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 미래는 최근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 9월 10일로 이어집니다. 그때 뉴델리에서 열린 연례 G20 정상회의에서 7개국과 유럽연합이 양해 각서, 즉 MOU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도를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올스타팀에 올려놓으며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골리앗의 맞서기입니다. 중국의 계획에 굴복하는 대신 인도는 중국과 직접 경쟁할 새로운 무역 회랑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회랑은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줄여서 IMEC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세계 정상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모두 이를 중대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를 역사적인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훨씬 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를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세계 무역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오랫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IMEC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대체로 IMEC는 2개의 주요 회랑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인도와 아라비아만을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아라비아만과 유럽을 연결하게 됩니다. 약 3,500마일에 달하는 이 험난한 여정은 인도 서해안의 두 주요 지점 문드라와 구자라트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인도 최대의 항구가 위치한 곳이며 약 500마일 남쪽에는 인도의 대도시 뭄바이가 있습니다. 이 두 지점에서 출발한 경로는 아라비아해를 가로질러 두바이에 위치한 제벨 알리 항구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경로는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기존 및 계획 중인 철도와 연결되어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 아테네의 피르스 항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고속철도망, 고속도로, 해상 인프라뿐만 아니라 해저 인터넷 케이블 네트워크의 대규모 확장도 제한되었습니다. 현재 케이블은 뭄바이에서 출발해 홍해를 거쳐 지중해를 가로질러 이탈리아와 프랑스까지 이어집니다. 디지털 연결성을 확장함으로써 IMEC는 실시간 추적과 통신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유럽, 중동, 인도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것입니다. IMEC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주로 그린 수소와 같은 재생에너지원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프로젝트에서 큰 기회를 봅니다. 이는 인도가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 중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해서 인도는 재생에너지 시장 점유율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인터넷 케이블과 함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도 주로 수소 운송을 위해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포함된 지역들 간의 무역 속도, 효율성, 그리고 규모에서 잠재적인 혁명을 의미합니다. 여러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은 대체로 중국에 맞설 기회를 좋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우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미래의 세계 무역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의 원천이 되기 위해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메크 프로젝트는 몇 가지 지정학적 현실에 부딪혀 지금까지 그 진전이 더뎠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고 명백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은 G20 정상회의에서 양해 각서가 체결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도 IMEC에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쟁 이후 5개월간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더 넓은 두 번째 장애물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해관계가 겹치긴 하지만 항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여러 국가들 간의 대규모 국제협력이라는 엄청난 난관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모두 이 프로젝트에 서명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1대1로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두 프로젝트를 상호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보험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동 관계 강화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의지를 보입니다. 2024년 2월에도 모디 총리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새로운 양자 투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전은 더디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각서 MOU. 서명 후 불과 60일 만에 참가자들은 다시 모이기로 하고 이른바 실행 계획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전쟁 발발로 인해 이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나렌드라 모디는 2024년 2월 8일 아랍에미리트 UAE에 있었습니다. IMEC의 일정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인도 외교부는 이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IMEC는 대담한 비전이며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인도가 중동과 서방과 긴밀히 연결되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세계 무역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이 이 야심찬 사업의 날개를 붙잡는 족쇄로 남게 될까요? 몇 년 안에 전 세계가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바다는 끊임없이 컨테이너선이 오가는 곳입니다. 8분마다 한 척의 배가 세계 해상 무역의 주요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파나마 운하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아니라 말라카 해협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접해 있는 이 해협은 아시아의 필수 관문으로 인도, 중동, 유럽과 연결해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 해상 무역의 거의 40%가 이 경로를 통과하고 있으며 이곳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곧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해적 행위 사이에서 이 지역은 현재 국제 무역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긴장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접 국가 중 하나인 태국은 거대한 랜드브리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선박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그 통과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아시아로 안내해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현대 프로젝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도시로 그 역사적인 중심지는 나라의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 도시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그 밖에도 관광객들은 도시를 누비는 툭툭을 즐길 수 있는데 이 툭툭들은 다채로운 넌 조명과 크게 울리는 음악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카는 그 이름을 해협에 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곳은 세계 해운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지리 수업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천연수로는 거의 9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이 바다의 지류는 폭이 3km에서 393km까지 다양하며 최소 깊이는 25m입니다.
이 수로의 동쪽 관문은 싱가포르 해협입니다. 한쪽에는 말레이시아 반도가, 다른 한쪽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 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통로로 인도네시아 군도를 우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와 인도, 중동, 아프리카 또는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은 항해 일수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수치가 있습니다. 이 해협을 하루에 통과하는 석유는 약 1,600만 배럴로, 이는 전 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의 거의 1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세기 동안 외국 국가들은 이 해상 통로를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1982년 이 해협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유엔의 위임에 따라 해협의 관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또한 해적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는데 대부분의 해적은 말레이시아인과 인도네시아인입니다. 이 해협은 오랫동안 몸값 요구와 선박 납치 작전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에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가 다시 증가한 이후 말라카 해협의 상황은 비교적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첫 3달 동안에만 이 지역에서 25건의 무장 공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현상으로 선주들이 우려하며 일부는 더 안전한 지역으로 선박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항해 시간이 길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일부 국가는 현재 상황을 이용해 기존 항로의 지름길을 제한하며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7세기부터 이 나라는 운하를 건설해 해협을 우회하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선정된 위치는 태국만과 안다만 해를 가르는 크라 지협입니다. 이 거대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지만 역사적 경제적 이유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까지 이 운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9A 루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길이 128km, 깊이 25m, 폭 450m의 운하를 구상했습니다. 이 해상 경로는 파나마 운하처럼 여러 관문을 사용했을 것이며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오늘날에는 날씨 변화에 좌우되는 놀라운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한계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운하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모인 태국 국회의원들은 이 사업이 미래의 잠재적 수익에 비해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운하는 태국 남부와 나머지 지역 사이에 내부 국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분할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은 당국이 전혀 반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 지역, 특히 파타니주는 분리주의 운동이 주도하는 반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리적인 분리는 분리주의 운동에 새로운 동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해양 운하 프로젝트는 2020년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지만 전 세계 교통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열망은 이제 랜드브리지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참폰과 레농 두 항구를 연결하여 두 도시 사이에 90km 거리를 잇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항구 모두 최대 화물 적재량을 보장하기 위해 심수항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항만 인프라는 거대한 파나맥스 및 너파나맥스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운영이 시작되면 이 두 항구는 연간 약 2천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활동은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356억 달러로 2023년 8월부터 재임 중인 타이 총리가 발표한 막대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16일 이 메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2025년 9월에 시작되어 8년 동안 4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2039년 이전에 완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방콕은 해외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총리는 미래의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해 일련의 해외 순방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특히 중동과 미국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중국에게 전략적인 관문입니다. 중국의 유럽, 근동, 중동, 아프리카와의 무역 대부분이 이 통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까지 중국의 석유 공급량 중 85%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의존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중국 정치 엘리트들을 걱정시켜 온 문제입니다. 2003년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도 이미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베이징의 전략가들은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로 알려진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병목 현상은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잠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속적인 무역 및 외교적 긴장 고조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극적인 갈등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워싱턴과 그 지역 동맹국들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고 따라서 수익성이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총리는 이 육상 교량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기존 경로보다 1200km 짧아 6일에서 9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이득이긴 하지만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처럼 항해 시간을 몇 주나 단축시키는 다른 전략적 통로들에 비하면 그 효과가 덜 분명합니다. 게다가 태국에서는 해운 회사들의 물류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선박이 첫 항구에 도착해 화물을 100km 더 운송하면 두 번째 선박이 남은 여정을 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카 해협의 교통량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매년 8만 6천 척의 화물선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 수치는 10년 후 12만 6천 척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교통량이 46%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한 항해 솔루션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롬복 해협과 순다 해협은 모두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인도네시아 군도를 횡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긴 항해 거리를 감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물류 최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품 운송의 속도가 점점 더 요구되는 세계화된 경제와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라카 해협을 대체하려는 야망을 드러낸 또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이 해협을 중심으로 불을 쌓아온 이 나라는 아무런 대응 없이 주도권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바로 동해안 철도입니다. 이 이름 뒤에는 말레이시아 반도의 두 항구를 연결하려는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말라카 해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반도의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철도 연결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콴탄 항구와 말레이시아의 주요 항구 도시인 포트클랑을 연결하게 됩니다. 말라카 해협 끝에는 약 130억 달러로 추정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절약되는 시간이 적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야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실제로 베이징도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을 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2013년부터 중국은 실제로 세계 다른 지역과 더 잘 연결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신실크로드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자국을 더 잘 연결하고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서 그리스의 피르스 항구까지 중국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미 말레이시아에 1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투자에는 동해안 철도 연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인프라는 태국 랜드브리지보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2024년 2월 말레이시아 당국은 전체 공사의 60% 이상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는 완공 예정일이 2024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7년 12월 31일이 노선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달력에 표시된 날짜입니다. 이 태국 프로젝트가 이 새로운 말레이시아 노선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루킹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